드디어 그 여자 쫓아냈다. 이 리조트는 이제 완전히 우리 거야. 너가 왜 여기에 있어? 30년간 저를 짐짝이라 부르며 무급으로 부려먹던 시댁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쫓아냈다. 며 스위트룸에서 파티를 벌이던 그날 밤, 저는 경호원 4명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 문을 열었습니다. 전력이 차단되고 비상벨이 울리는 어둠 속에서 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리조트의 주인은 저예요, 어머님. 시어머니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인연이 미쳤어. 하지만 미친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바로 그 순간 2천억짜리 이 리조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졌으니까요. 30년간 제가 격리로 일하던 이 리조트가 대체 왜 제 것이 된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제주가정법원 앞 계단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법원 정문을 빠져나오며 발밑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구두코가 까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시집 올 때 들고 온 트렁크 하나, 지금 손에 들린 건 이혼 확정 판결문 한 장. 결국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이 관계를 끝내는구나 싶었습니다. 1월의 제주바람이 코트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정희는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55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텅 빈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 같았죠. 야, 한정희.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그 목소리였으니까요. 시어머니 오복순이 법원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80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입술 끝에는 비웃음을 달고 있었습니다. 돌아봐, 이년아. 마지막으로 얼굴 똑바로 보자. 정희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 옆에는 시아버지 윤창호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그 뒤로 남편 태식과 시누이 미경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한 줄로 도열해 있는 모습이 마치 처형장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단을 한 칸 내려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55회를 살아서 가진 게 뭐야? 고작 종이 한 장이지? 그 말에 시누이 미경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해봤자 돌아오는 건 더 큰 모욕뿐이라는 걸 오래전에 배웠으니까요. 시아버지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82세의 노인이라고는 해도 여전히 덩치가 컸고 그 그림자가 정의를 덮쳤습니다. 30년 부려먹었으니 본전은 뽑았어. 이제 갈 때나 있어? 정의의 손이 떨렸습니다. 판결문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감정을 숨기는 법을 몸으로 익혀왔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습관처럼 나온 인사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사는 빈손으로 들어와서 빈손으로 나가면서 무슨 감사야. 남편 태식은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힐끗 쳐다봤을 때 그는 어머니 등 뒤에 숨듯이 서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정희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잘 가. 다시는 얼굴 비치지 마.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제주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 등 뒤에서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빠져나왔을 때 정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현금 5만 원이 전부였고 통장 잔고는 3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리조트에서 격리로 일했지만 월급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정희는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젖어도 갈아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헛웃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정혜 씨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에 정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단정하면서도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정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혹시 시댁에서 보낸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남편의 빚쟁이일 수도 있었죠. 3억이나 되는 도박빚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법무법인 한라의 김도연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여전히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저한테 무슨 일로? 고영수 회장님의 유언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영수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고영수요? 그게 누군데요? 김도연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님은 2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한정혜 씨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속? 자신이?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분을 몰라요. 왜 제가 상속을? 한정혜 씨. 변호사가 정희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고영수 회장님은 당신의 친아버지입니다. 정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판결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펄럭였지만 주울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친아버지라고요? 55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위탁가정을 전전하던 어린 시절,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평생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 앞 한복판에서 낯선 변호사가 그 대답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사기 아니에요? 저한테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정희가 한 발 더 물러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우시죠? 김도연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회장님의 육성 녹음이 담긴 USB가 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 유언장 사본, 상속 재산 목록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 받아가세요. 믿고 안 믿고는 직접 확인하신 뒤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끝에서 심장 박동이 느껴질 만큼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한정혜 씨를 찾고 계셨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나누시죠. 정희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떨리는 건 추위 때문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비를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찾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세상을 떠난 뒤에야. 정희의 뺨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희는 제주시 노영동에 있는 법무법인 한라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해가 떴죠. 봉투 안에 든 USB를 꺼내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김도연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정희는 가죽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USB는 들어보셨습니까?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무서워서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회장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녹음을 들으셔도 됩니다. 정희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고영수 회장님은 제주관광업계의 선구자셨습니다. 40년 전에 작은 민박집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제주 전역에 리조트 체인을 보유한 분이셨죠. 올해 초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78세였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23살이던 해 첫사랑을 만나셨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신분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회장님은 제주유지 집안의 장남이었고 그분은 작은 어촌 마을의 가난한 집 딸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두 분은 헤어졌고 얼마 후 그분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으셨고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셨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한정희 씨, 당신입니다. 정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55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버려졌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밤마다 울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5살에 김순자 어머니를 만나기 전까지 정희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남의 일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20년 전에 사설 탐정을 통해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이요? 그런데 왜? 직접 나서지 못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미 회장님께는 본처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면 당신의 삶을 어지럽힐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시댁 리조트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다고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제주에 몇 번 오셔서 멀리서 지켜보셨습니다. 리조트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모습을요. 명절에 혼자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시는 것도요.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직접 나설 수는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지켜드리겠다고요.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회장님께서 한라관리법인이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 명의로 시댁에서 운영하던 리조트를 인수하셨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시댁 리조트를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시댁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냥 어떤 투자법인이 인수했다고만 알고 있었죠.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간 자신이 일했던 그 리조트가 친아버지의 것이었다니요. 회장님께서는 그 리조트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셨습니다. 지금 시가로 약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희는 숫자를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2천억이라니. 평생 월급 한 번 못 받고 살았던 자신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유 원장에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변호사가 유 원장 사본을 펼쳤습니다. 딸 한정희의 이혼이 확정되거나 55번째 생일이 도래하는 날 중 먼저 오는 날에 리조트 소유권을 이전한다. 정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어제가 이혼 확정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 55번째 생일이었죠. 상속세는 어떻게? 회장님께서 별도 신탁으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상속세 약 1,000억 원을 낼 수 있는 자금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제 회장님의 육성 녹음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희야.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이 먹먹해졌습니다. 55년 전에 너를 포기한 것이 평생의 죄였다. 아비라는 놈이 제 새끼 하나 지키지 못했어. 용서받을 생각은 없다. 다만 이것만은 알아다오. 녹음 속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상에서 녹음한 것 같았습니다.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고 있었다. 미안하다, 정희야. 이제야 아비 노릇하려 한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55년간 쌓여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내 이름 석자 당당하게 걸고 살아라. 아비가 남긴 것 전부 내 거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정희의 흐느끼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 안 나타나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딸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말고.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의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5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없지만요.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제 인생 살게요. 같은 시각 영수리조트 최상층 스위트룸에서는 샴페인 코르크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년을 내쫓았어. 시어머니 오복순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홀가분함이 가득했죠. 시아버지 윤창호가 소파에 깊이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 리조트는 완전히 우리 거야. 그놈의 며느리 눈치 안 봐도 돼. 신우이 미경이 킥킥거리며 오이 샌드위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빠 속이 다 시원하죠? 30년간 밥벌레 하나 키운 셈이네. 남편 태식은 창가에 서서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흥에 겨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인테리어 새로 해야겠어. 그년이 썼던 방은 벽지부터 다 뜯어내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위트룸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경보음이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어둠 속에서 스위트룸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비상등 붉은 빛을 등지고 누군가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정이었습니다. 그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4명과 김도연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비비며 소리쳤습니다. 야, 한정희. 내가 왜 여기 있어? 어제 쫓겨났잖아.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스위트룸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습니다. 30년간 고개 숙이고 살았던 며느리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비상등이 켜지면서 실내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가에는 어젯밤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잘 지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뭔 소리야? 너 지금 뭐하러 온 거야? 정희가 변호사에게 눈짓했습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건 퇴거 명령서입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씨를 읽던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리조트 소유자가 한정이라고? 정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리조트의 주인은 저예요, 어머님. 시아버지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내용을 읽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라관리법이니. 고영수? 이게 대체... 제 친아버지입니다. 정희의 말에 스위트룸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친아버지가 20년 전에 이 리조트를 인수하셨어요. 아버님은 모르셨죠. 그냥 어떤 투자법인이 인수했다고만 알고 계셨으니까요. 시아버지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82년 인생에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무슨 수로 이런 걸 꾸며내. 사기야, 사기. 정희는 차갑게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30년간 저를 뭐라고 부르셨죠? 시어머니의 입이 굳었습니다. 빈털터리, 복도 없는 것, 밥벌레. 매일 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20명 밥상 차릴 때도요. 명절마다 3일 밤을 새울 때도요.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님. 정희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빈털터리가 2천억짜리 리조트 주인이 됐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2년이 지금... 경호원. 정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호원 4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분들 짐 챙기는 것 도와드려요. 여행 가방 2개씩만 허용합니다. 신우이 미경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뭐하고 있어? 당신 마누라잖아. 남편 태식은 창가에 선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정희는 그런 남편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로비에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나가주세요. 경호원들이 시댁 식구들을 에워쌌습니다. 시어머니가 발버둥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30년을 여기서 살았어. 내가 감히. 어머님, 정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0년간 저도 여기서 살았어요. 단 한 번도 주인 대접 못 받고요. 시어머니의 비명 섞인 고함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스위트룸을 빠져나가는 시댁 식구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홀로 남은 스위트룸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몸에 밴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주 바다 위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리조트 본관 3층 회의실에 시댁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젯밤 퇴거당한 시댁은 제주 시내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새 욕을 해댔고 시아버지는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 7시에 정희의 연락이 왔습니다. 오전 9시까지 리조트 회의실로 오라는 통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년이 감히 우릴 불러 30년간 시킨 대로만 하던 것이. 하지만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야 해. 상황 파악부터 해야지. 그렇게 시댁 네 식구가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긴 회의 테이블 끝에 정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옷이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감색 정장에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그 옆에는 김도연 변호사와 회계사 한 명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뭐야, 볼 일이 뭔데 이 난리야. 정희는 대답 대신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앉으시죠. 보여드릴 게 있어요. 시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희가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공유되었습니다. 이건 지난 15년간의 리조트 운영비 계좌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빼곡하게 떴습니다. 입금과 출금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계좌에서 15년간 빠져나간 돈이 총 8억 원입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운영비를 쓴 거지, 뭐가 문제야? 운영비요? 정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새로운 문서가 떴습니다. 이건 같은 기간 리조트의 실제 운영 지출 내역입니다. 인건비, 관리비, 식자재비, 수선비. 전부 합쳐도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과 8억 원이 맞지 않아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적해봤습니다. 그 8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정희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떴습니다. 제주시 노영동 아파트 3년 전 매입가 5억 원. 등기 명의자는 박선영 씨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박선영 씨가 누구죠? 시아버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아버님과 만나온 분이시죠. 저도 알고 있었어요. 명절에 아버님이 갑자기 사라지실 때 어디 가시는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15년간 바깥 여자를 뒀어?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리조트 돈으로 아파트를 사줬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시아버지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 늙은이가 정신이 나갔어. 80 넘어서 이게 무슨 짓이야. 정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희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이건 리조트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어머님 명의 카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사용 금액이 총 2억 원입니다. 백화점 명품관, 면세점, 골프장, 전부 개인 용도예요. 정희가 영수증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명품 가방, 시계, 옷, 화장품, 끝없이 이어지는 쇼핑 내역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횡령이에요. 법인 돈을 개인 용도로 쓰셨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횡령이라니. 내가 이 리조트 안주인이야.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안주인이시라고요? 정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 리조트는 20년 전부터 제 아버지 소유였어요. 어머님은 주인이 아니라 위탁 운영자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인 돈을 마음대로 쓰셨으니 횡령이 맞죠.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정희가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시누이 미경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 씨도 할 말 있으시죠? 미경이 움찔했습니다. 저요? 저는 아무것도. 2억 원 사채 빌리신 거 알아요.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채 이자 갚으려고 친정에서 돈을 빼셨죠. 1억 원이요. 정희가 통장 거래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미경의 계좌로 들어간 돈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는지 아세요? 리조트 운영비 계좌에서 어머님이 뺏어 주신 거예요. 미경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냥 준다고 해서. 몰랐다고요?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 씨, 저도 30년간 이 집에서 몰랐던 게 많았어요. 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가 마지막으로 남편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회의가 시작된 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여보, 정희가 불렀습니다. 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이야기도 해야죠. 정희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대출 서류였습니다. 3억 원. 제 명의로 빌린 돈이에요. 태식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이 돈 빌린 적 없어요. 그런데 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을까요? 태식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당신 사업이 망했을 때 당신이 제 인감이랑 신분증 들고 나간 거 기억나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빌린 돈이 불어서 3억이 됐더라고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태식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정희가 쓰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30년간 그 말만 들었어요. 미안해, 미안해. 그런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죠. 정희가 다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캡처 화면이 떴습니다. 이건 뭔지 아세요? 태식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당신이 리조트 프런트 직원한테 보낸 문자예요. 12년 전부터요. 화면에는 연인 사이에나 주고받을 법한 메시지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차마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태식아, 이게 사실이야? 태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결혼식 날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 괜찮다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정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정희가 화면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횡령 8억 원. 어머님, 횡령 공범 및 개인 유용 2억 원. 미경 씨, 친정 돈 유용 1억 원. 그리고 당신. 정희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명의 도박빚 3억 원. 12년 외도.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고소할 거야?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기회를 드리려고요. 시댁 식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모든 금액을 합치면 14억 원이에요. 횡령금 회수, 명품 쇼핑 변제, 사채 이자, 유용분 반환, 그리고 저에 대한 위자료 3억 원까지. 정희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변제 계획서예요. 내 연녀에게 사준 아파트 매각하면 5억, 서귀포 빌라 매각하면 4억, 예금이랑 보험 해약하면 2억. 여기까지 11억이에요. 시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3억은 어떻게 하라고? 일하시면 돼요.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리조트에서요.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업무를 맡으시면 돼요. 어머님도 미경 씨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우리 보고 여기서 일을 하라고? 네 밑에서? 정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싫으시면 고소할게요. 횡령은 형사사건이에요. 감옥 가실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의 입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결정하세요.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정희가 잠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30년간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전부 기억해요. 빈털터리, 복도 없는 것, 밥벌레. 정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님. 그 빈털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어머님은 저한테 일자리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죠. 정희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무너진 시댁 식구들만 남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정희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은 한 번도 가족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끊어내야 해. 정희는 눈물을 닦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시댁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준 다음 날 정희는 리조트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30년간 격리로 일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주인으로서 걸어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정희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정희는 묘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시댁이 순순히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으니 그 사람들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 예감은 사흘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가 퇴근하려고 로비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도연 변호사였습니다. 한정희 씨,
지금 인터넷 뉴스 보셨습니까? 아니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저도 곧 도착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휴대전화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쳤습니다. 화면에 뜬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위탁가정 출신 여성, 제주 재벌 상속녀 사칭 의혹, 가짜 DNA 검사로 2천억 리조트 가로챘나, 유원장 위조 정황 포착, 경찰 수사 요청.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원장이 위조됐고 DNA 검사 결과도 조작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정희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제 리조트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악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란 여자가 재벌 행세 키읔. 사기꾼이네 사기꾼. 저런 게 어떻게 2천억을 물려받아. 얼굴 보니까 딱 그렇게 생겼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제주 시내 모텔 방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복순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 사장이 일을 잘했어. 기자들한테 뿌리니까 바로 기사가 뜨네. 시아버지 윤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 인맥들한테도 연락했어. 내일부터 더 크게 터질 거야. 신우이 미경이 킥킥거렸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사기꾼으로 찍혔는데. 시어머니가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 사장이 가짜 DNA 검사 결과서랑 위조 유언장 증거도 만들고 있어. 그거 터지면 완전히 끝장이지. 방 한쪽에 앉아있던 남편 태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정희가 진짜 그 사람 딸이면. 시어머니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닥쳐.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년 편을 들어? 12년간 바람 피우고 마누라 이름으로 빚까지 진 놈이. 태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내가 키워줬더니 배은망덕하게 나를 쫓아내. 그냥은 안 당해.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정희가 출근하려고 리조트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에 발이 멈췄습니다. 정문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기꾼 나와라. 가짜 상속녀 물러가라. 진실을 밝혀라. 고용된 시위대였습니다. 누가 봐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유튜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여러 명 서 있었습니다. 정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저기 나왔다. 저 여자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얼굴 앞까지 들이밀어졌습니다. 한정혜 씨, 유언장 위조 사실입니까? DNA 검사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마디 해주세요. 2천억 리조트를 어떻게 가로챘습니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무언가가 날아왔습니다. 퍽! 정희의 정장 가슴팍에 계란이 명중했습니다. 노른자가 터지며 감색 정장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계란물이 손등까지 흘러내렸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기꾼, 사기꾼. 군중의 함성이 귀를 때렸습니다. 누군가 또 계란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어깨에 맞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늦게 달려와 정희를 에워쌌습니다.
그들의 보호를 받으며 리조트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시댁에서 당할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알았을 때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기꾼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정희는 젖은 정장도 갈아입지 못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대표님.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계약을 보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였습니다. 1시간 뒤 두 번째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도 일단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이미지 문제가 있어서요. 오후가 되자 세 번째 거래처도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프런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투숙객 몇 명이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불안해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문 앞에는 여전히 시위대가 모여 있었고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한정혜 씨, 괜찮으십니까? 정희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시댁에서 브로커를 고용한 것 같습니다. 제주 토착 브로커 강 사장이라는 자인데 가짜 문서 제작과 여론 조작에 능한 자입니다. 정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진짜 딸이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DNA 검사 결과도 있고 유언장도 공증받은 거잖아요. 문제는 여론입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거짓말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안 걸리니까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30년간 시댁에서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였습니다. 친아버지가 남겨준 것이 있어도 진실이 내 편이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문득 자기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지는 건가? 결국 또 빈손으로 쫓겨나는 건가? 30년간 당하기만 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위탁모 김순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정혜 씨,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대답하려는 순간 정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정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어머니, 저 준호예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 25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자신이 몰래 돌봐줬던 조카였습니다. 준호야? 내가 왜? 뉴스 봤어요. 지금 제주로 가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5년간 모은 거예요. 그거면 이길 수 있어요. 정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증거? 직접 보여드릴게요. 오늘 밤에 도착해요.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정희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리조트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고 정문 앞 시위대도 해산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 집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살던 시댁집은 이제 남의 집이었고 리조트 숙소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지만 그곳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하루 쏟아진 악성 기사들이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종이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준호가 오늘 밤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준호. 그 이름을 떠올리자 25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형 윤태현은 태식보다 9살 연상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병약했던 형수는 준호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태연은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준호가 7살 되던 해 태연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어린 준호를 시댁 식구들은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제 엄마가 박복해서 일찍 죽었잖아. 그 핏줄 받은 애를 왜 우리가 키워? 시아버지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고아원에 보내. 우리가 무슨 여력이 있어.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살짜리 아이였습니다. 부모를 모두 잃고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작은 어머니가 있잖아. 괜찮아. 그때부터였습니다. 정희는 시댁 눈치를 보며 몰래 준호를 돌봤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밥을 챙겨주고 학용품을 사주고 학교 준비물을 챙겨줬습니다. 명절에 시댁 일을 끝내고 새벽에 몰래 준호 방에 가서 이불을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준호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 시어머니가 기숙사 학교로 보내버렸습니다. 정희는 그때도 몰래 용돈을 붙였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갈 때도 로스쿨에 진학할 때도 정희는 시댁 몰래 학비를 보탰습니다. 자신의 비상금을 전부 털어서요. 그렇게 준호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정희는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이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에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청년이 그 7살짜리 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성큼성큼 다가와 정희 앞에 섰습니다. 키가 훌쩍 컸습니다. 정희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것 같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비행기가 연착됐어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준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뉴스 다 봤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죠? 그 사람들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정희가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아. 작은 어머니 이런 거 익숙해. 익숙하시면 안 돼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 당하셨잖아요. 이제는 끝내야죠. 정희는 준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7살 때 울먹이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준호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5년 전에 변호사가 되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준호가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작은 어머니를 도울 날이 올 거라고요. 그래서 증거를 모았어요. 5년 동안요. 봉투 안에서 서류와 USB,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건 할머니가 브로커한테 위조를 지시하는 녹음이에요. 준호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브로커 강 사장 사무실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법대 동기가 거기서 일했거든요. 그 친구가 녹음해뒀어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USB를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 이건 할아버지 횡령 장부 원본 사본이에요. 제가 예전에 리조트 창고에서 복사해뒀어요. 창고에서? 네. 명절에 작은 어머니 도우러 갔다가 몰래 복사했어요. 할아버지가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거 알았거든요.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그렇게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세 번째, 준호가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건 그 여자한테 간 돈 내역이에요. 할아버지가 매달 보낸 돈이 전부 찍혀 있어요. 정희는 서류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날짜별로, 금액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5년간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30년간의 녹음이에요.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명절마다 몰래 녹음했어요. 할머니가 작은 어머니한테 하는 말들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0명 밥상 차리시는 것도요. 밥 한 술 못 드시고 설거지 하시는 것도요. 할머니가 욕하시는 것도요. 전부 녹음해뒀어요. 정희는 녹음기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준호야, 왜 이런 걸? 작은 어머니. 준호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저를 버리려고 했어요. 기억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괜찮다고, 작은 어머니가 있다고요.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꼭 작은 어머니를 도와드리겠다고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작은 어머니가 몰래 보내주신 학비로 로스쿨 갔어요. 그 돈으로 변호사가 됐어요. 준호가 정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작은 어머니를 위해 변호사가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싸울게요.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서러움이,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커서 돌아올 줄 몰랐다. 준호가 정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저 있잖아요. 정희는 준호의 등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이 증거들로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요. 모든 언론사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기자회견? 네. 지금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그걸 한 번에 뒤집으려면 확실한 증거를 공개해야 해요. 준호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브로커 녹음, 횡령 장부, 학대 녹음. 이걸 다 틀어버리면 여론이 뒤집혀요. 그리고 저는 증인석에서 직접 증언할 거예요. 정희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증언? 내가? 네. 30년간 작은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전부 말할게요. 준호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이제 숨지 마세요.
당당하게 싸우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희는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7살 때 울먹이던 아이가 이렇게 듬직한 어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준호가 웃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저 배고파요. 오랜만에 작은 어머니 밥 먹고 싶어요. 정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밥 해줄게. 뭐 먹고 싶어? 된장찌개요. 어렸을 때 작은 어머니가 몰래 끓여주셨잖아요. 그 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정희는 준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달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리조트 대연회장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되어 있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작은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호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30년간 감춰왔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준호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옆에 있을게요. 혼자 아니에요. 정희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7살 때 울먹이던 아이가 지금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자. 무대 커튼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정희는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시댁 식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복순이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윤창호도 여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시누이 미경은 킥킥거리고 있었고 남편 태식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항복하나 보네. 저러다 울면서 빌겠지. 정희는 그 말을 들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정희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에 대한 의혹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 원장 위조, DNA 검사 조작, 재벌 상속녀 사칭, 그런 기사들이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희가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음성 파형이 떴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회견장에 녹음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 사장, 유 원장 위조해. 그 빈털터리가 상속받으면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회견장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조작해야 해. 돈은 얼마든지 줄게. 그년이 진짜 딸이면 안 돼. 절대로.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시댁 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유롭던 표정이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에서 중년 남자가 문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브로커 강 사장이 가짜 유 원장과 위조 DNA 검사 결과서를 제작하는 장면입니다.
영상 속에서 강 사장이 컴퓨터로 문서를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서류를 복사기에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메모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정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의 친아버지 고영수 회장님의 육성 녹음입니다. 스크린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희야.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병상에서 녹음한 듯한 기침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55년 전에 너를 포기한 것이 평생의 죄였다. 아비라는 놈이 제 새끼 하나 지키지 못했어. 용서받을 생각은 없다. 회견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딸이다. 정희야, 너는 내 친딸이다. 이것만은 세상이 알아야 한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견장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희가 네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급한 공인 DNA 검사 결과서입니다. 스크린에 공식 문서가 떴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9%. 고영수 회장님과 저는 친부녀 관계입니다. 정희가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회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준호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윤준호입니다. 한정혜 씨의 조카이자 오늘 이 자리의 증인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준호에게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30년간 작은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직접 봤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20명이 넘는 식구들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밥상에 앉지 못하셨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어머니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빈털터리, 복도 없는 것, 밥벌레. 30년간 매일 그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7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작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준호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시댁 눈치를 보면서도 저를 몰래 돌봐주셨습니다. 밥을 챙겨주시고 학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증거를 모았습니다. 언젠가 작은 어머니를 도울 날이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준호가 객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30년이면 충분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건 다 조작이야. 저 녹음 조작한 거야.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전현이 꾸민 거야. 시어머니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 3명이 들어왔습니다. 윤창호 씨, 오복순 씨, 강모 씨. 횡령 및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로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회견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왜...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미리 접수된 고소장에 따라 출석을 요청드립니다. 일주일 내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신우이 미경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 태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쾌감 대신 담담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분노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허탈함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정희는 무대 뒤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준호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끝났어요. 이겼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고맙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30년간의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30년간 학대당한 며느리의 눈물겨운 반격. 가짜는 시댁이었다. 진짜 상속녀의 역전극. 위조 지시한 시어머니, 구속영장 청구 예정.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댓글창에는 정의를 응원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정의는 리조트 옥상에 올라 제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정의를 응원하는 기사가 쏟아졌고 시댁을 비난하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경찰 조사를 받느라 연일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브로커 강 사장은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정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리조트 업무도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해지됐던 거래처 2곳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투숙객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정희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로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정이 나와. 당장 나오라고. 정희가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로비에 남자 5-6명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에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아서고 있었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억 내놔. 내 남편이 내 이름으로 빌린 돈이야.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의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정희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준호와 김도연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무슨 일이죠? 정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쿵거리고 있었습니다. 채권자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한정혜 씨 맞죠? 당신 남편 윤태식이 3억을 빌렸어요. 당신 명의로. 그건 제가 빌린 게 아닙니다. 남편이 제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그건 당신들 사정이고.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당신 이름이에요. 법적으로 당신한테 받아야 해요.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 채무는 명예 도용으로 발생한 것이라 현재 무효 소송 중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심하시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송? 그거 몇 년 걸리는지 알아? 우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3억 안 갚으면 매일 여기 와서 장사 못하게 할 거야. 손님들한테 다 알릴 거야. 여기 사장이 빚쟁이라고. 로비에 있던 투숙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자회견으로 겨우 여론을 뒤집어 놨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채권자들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떠나면서도 계속 고함을 질렀습니다. 일주일이야. 일주일 안에 돈 준비해. 로비가 조용해진 후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끝나지 않는 거야? 준호가 정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작은 어머니, 걱정 마세요. 명의 도용권은 제가 처리할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결됩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또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한정혜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요? 이번엔 뭔데요? 정희의 목소리에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고영수 회장님의 아들 고민준 씨가 상속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민준, 친아버지의 본처 소생 아들이었습니다. 자신보다 5살 어린 이복 동생이었죠. 소송이요? 무슨 소송을요? 유언장 무효 소송입니다. 숨겨진 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DNA 검사 결과의 신빙성을 다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소장 사본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툰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다툴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거나 별도 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시간 끌기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친아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군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민준 씨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누나가 유산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거니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새로운 기사가 떴습니다. 제주 관광재벌 상속 전쟁, 숨겨진 딸 BS 적자, 고영수 회장 유산 2천억, 두 자녀의 법정 다툼 예고, 친자 여부 재검증 요구, 상속 분쟁 장기화 전망. 기사에는 고민준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누나라고 인정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타나서 유산을 가져가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정희는 기사를 읽다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데 55해를 살면서 친아버지 얼굴 한 번 못 봤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찾아왔고 아버지가 유산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희를 욕심쟁이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정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정희는 피곤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정혜 씨 되시죠?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정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김순자 환자분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계신데요. 환자분이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무슨 일이에요?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응급 처치 중이시고요. 보호자분께서 빨리 와주셔야 합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어머니 괜찮은 거죠? 어머니 살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빨리 와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가방도 챙기지 못하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작은 어머니, 어디 가세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순자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서울로 가야 해.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공항으로 가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괜찮아야 해. 어머니마저 잃으면 안 돼. 김순자는 정희에게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15살에 만나 25살까지 10년간 친어머니처럼 돌봐주신 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힘들 때마다 전화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정희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정희는 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김순자 환자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셨어요. 3층입니다. 정희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딸이에요. 어머니 어떠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준호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면회 가능할까요? 잠깐이라면 괜찮습니다. 정희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상에 김순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75세의 노인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정희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김순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정희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목소리가 가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희예요. 정희가 김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김순자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희가 고생이 많았구나.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던 거예요. 거짓말. 김순자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30년간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알아.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순자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쓰러지신 거죠? 뉴스 보시고 걱정되셔서. 아니야. 김순자가 정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딸이 드디어 제 이름 찾았구나. 그게 기뻐서 눈물이 났어.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건강해지세요. 어머니 없으면 저 못 살아요. 김순자가 정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 우리 정희. 이제 행복해야지. 정희는 김순자의 손을 꼭 잡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반드시 이길게요. 반드시요. 중환자실을 나온 정희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작은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하나도 괜찮지 않아.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어.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해. 채권자든 이복 동생이든 누가 와도 지지 않을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끝까지요. 정희는 병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에는 반드시 별이 있다는 것을요. 기다려, 반드시 끝내줄 테니까.
정희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위탁모 김순자는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습니다. 정희는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어머니를 돌보면서도 재판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김도연 변호사가 밤낮 없이 서류를 정리했고 마침내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3법정. 정희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준호가 함께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정희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복순, 횡령 공범 및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 시아버지 윤창호, 횡령 혐의, 시누이 윤미경, 횡령 공범 혐의, 브로커 강 사장, 사문서 위조 혐의.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의를 내려다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고 시아버지는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윤창호의 3인에 대한 횡령 및 사문서 위조 교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씩 검토됐습니다. 횡령 장부, 계좌 이체 내역, 브로커의 위조 영상, 시어머니의 지시 녹음.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 시간이 됐습니다. 증인 윤준호, 증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증인석에 선 준호는 담담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고인 윤창호의 손자이자 피해자 한정혜 씨의 조카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작은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직접 봤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아침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명절에는 3일 밤을 꼬박 새우셨습니다. 20명이 넘는 친척들 밥상을 혼자 차리셨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작은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밥상에 함께 앉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준호가 피고인석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어머니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빈털터리, 복도 없는 것, 밥벌레. 30년간 매일 그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재판장이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7살 때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시설에 보내려 하셨습니다. 그때 작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작은 어머니는 시댁 눈치를 보면서도 저를 몰래 키워주셨습니다. 밥을 챙겨주시고 학비를 보내주셨습니다. 본인은 월급 한 푼 못 받으시면서요.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5년간 증거를 모았습니다. 언젠가 작은 어머니를 도울 날이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작은 어머니는 30년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착취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증언이 끝났습니다. 법정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정 후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창호, 횡령 혐의 유죄. 피고인 오복순, 횡령 공범 및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 유죄. 피고인 윤미경,
횡령 공범 혐의 유죄. 피고인 강모 사문서 위조 혐의 유죄. 피고인석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합의 조건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합니다. 재판장이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피해자 한정혜 씨 합의 조건을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분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정의가 피고인석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첫째, 시댁 소유 부동산을 전부 매각하여 11억 원을 즉시 변제할 것. 여기에는 횡령금 회수, 위자료, 그리고 모든 손해배상이 포함됩니다. 정의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자녀 채무 3억 원은 리조트에서 노동으로 상환할 것. 단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업무만 담당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조건을 이행한다면 저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측, 이 조건을 수용하시겠습니까? 피고인 측 변호사가 시댁 식구들과 잠시 상의한 뒤 대답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단 합의 조건 불이행 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법봉이 내려쳤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정의는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끝났어요. 정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복수의 쾌감은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허탈함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정의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한정혜 씨, 맞으시죠? 정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민준입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한 달 전 상속권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고민준이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유품에서 나온 편지입니다.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정의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읽어주세요. 여기서요. 고민준이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고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누나를 원망하지 마라. 아비의 죄다. 55년 전 아비가 내 누나를 버렸다. 어린 것을 세상에 혼자 내버려뒀다. 정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누나는 평생 아비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 아비가 찾았을 때는 이미 30년을 고생하고 있었다. 직접 나설 용기도 없었던 비겁한 아비였다. 고민준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누나한테 잘해라. 내가 누린 것들, 누나는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 아비 대신 사과해다오. 편지가 끝났습니다. 고민준이 정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송 취하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싶습니다. 정의는 한동안 고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서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도 자신처럼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가족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늦었어요. 고민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작게 웃었습니다. 명절에 얼굴 보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고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는 고민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민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작은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희가 법원 건물 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지.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의 어둠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빗속으로 걸어나갈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주의 여름 햇살이 유난히 눈부신 날이었습니다. 리조트 정문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축하 화환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정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금빛 글씨가 제주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희 리조트, 55해를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것이었습니다. 위탁가정을 전전하던 어린 시절에도 시댁에서 30년을 보내는 동안에도 정희는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무언가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천억 원짜리 리조트에 자신의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가가 젖어왔습니다. 벅찬 감정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작은 어머니,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 됐어요. 기념식 시작해야 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 대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정희 리조트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이었습니다. 위탁가정 출신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희가 직접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 리조트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 마이너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희는 그 문구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위탁모 김순자였습니다. 1년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어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딸의 기념식을 보기 위해 서울에서 제주까지 날아왔습니다. 김순자가 정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정희는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정희에게 집중됐습니다.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정희입니다. 목소리가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도 위탁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내 이름 석자 외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5살이 될 때까지 여러 집을 떠돌았습니다.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15살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정희가 객석 맨 앞줄을 바라봤습니다. 김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괜찮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이 저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객석의 시선이 김순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김순자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30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청소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이 어둡게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을 잡아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정희가 양팔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재단이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정희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순자가 다가와 정희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정희 정말 잘했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진행되는 동안 준호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어머니, 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재단 법률 고문이에요. 정희가 웃었습니다. 알아.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준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민준 씨가 보낸 거예요. 준호가 화환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금빛 리본이 달린 큼직한 화환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누나. 마이너스 고민준. 정희는 화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소송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명절에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완전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리조트 지하 창고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윤창호와 시어머니 오복순이 칙칙한 작업복을 입고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82세의 시아버지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고 80세의 시어머니는 걸레질을 하다 말고 자주 허리를 펴야 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벼운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노동은 아니었지만 30년간 며느리를 부려먹던 사람들에게는 치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복도 벽에 현황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녀 채무 3억 원. 시어머니가 걸레질을 하다 말고 허리를 잡고 신음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시아버지가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입 다물고 일해. 우리가 자초한 거야.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신우이 미경이 세탁물 카트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미경은 리조트 세탁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형수를 괴롭히던 신우이는 이제 세탁물을 분류하고 빨래를 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지나가며 부모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주 어촌마을에서는 남편 윤태식이 어선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3억 원의 도박빚은 본인 책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빚까지 대신 갚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태식은 어촌에서 어선 일을 하며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거친 바닷바람에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30년간 아내에게 기대어 살던 남자는 이제 처음으로
제 손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가끔 리조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찾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리셉션이 끝난 후 리조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주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친아버지 고영수의 사진이었습니다. 김도연 변호사가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희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제 이름 찾았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 잘 지키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받은 것을 나눠주면서 살게요. 아버지처럼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김순자와 준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여기 있었구나. 김순자가 정희 옆에 섰습니다. 준호도 반대편에 섰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어머니, 뭐 생각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구나 싶어서. 김순자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 걸렸지. 하지만 결국 왔잖아.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국 왔어요. 정희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55해를 살았습니다. 그중 절반은 버려진 아이로, 나머지 절반은 시댁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희리조트 장학재단, 모든 것에 자신의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30년간의 어둠이 끝났습니다. 이제야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정희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어. 김순자가 정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노을이 완전히 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주 바다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눈에도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